오늘은요, 책 내용하고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저희가 신경망 기본 하잖아요. 팩프로파게이션을 하거든요. 네. 팩프로파게이션 자체는 그렇게 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결국은 그냥 연결된 1차 함수들 미분하는 게 다예요, 사실. 그게 다인데,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없었을 때는 막 60년대 여기 뭐 책에 또 책에 그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저 누구냐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이 알고리즘이 나오기 전에는 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로젠블럿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팠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이론이 이제 헬비나 뭐 맥클론이나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 로젠블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팠어요.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파고. 근데 이제 되게 이게 학계라는 게 되게 좀 신기한 게 교수님들을 이제 저 같은 사람 말고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 이제 몇 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틀렸다는 소리를 못 견뎌요. 그래서 못 견뎌하기 때문에 그 교수들 간에 이제 그런 신경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젠블롯도 이제 민스키라는 사람하고 이제 앙숙이 돼가지고 민스키는 이제 로젠블롯이 뭐 갖고 올 때마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럼 이제 퍼셉트론 저기 뭐냐 로젠블롯은 이제 해보니까 진짜 이 새끼 말 맞거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방법을 발견하려고 하고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이제 80년대 말 힌튼 교수하고 로메라트 교수에 의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자동화된 이 역전파 알고리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습시킬 알고리즘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다 손으로 해야 손으로 하나하나 그 식을 하나하나 푸는 수밖에 없었고, 코스트 펑션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그런 이해도 되게 낮았어요. 근데 힌튼 교수가 어머나 우씨 잠깐만 이러면 녹화가 되나? 맞나? 되는 거 맞나?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걸 안 켜고 있었네. 오늘 뭔가 늦다. 햇빛이 없어서 그런가? 되게 힌튼 교수의 알고리즘으로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인공지능 이런 게 확 퍼진 거예요, 사실. 백프로파게이션이 있어서 이제 기계로 컴퓨터로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됐고 정교화가 됐어요. 어떤 시계 형태로 딱 나와서 바로 컴퓨터에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된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사실 뭐 금방 끝낼 수 있기는 해요. 책에 있는 예제도 있고 알고리즘 자체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데 MLP 개념 자체야 이건 뭐 그냥 이건 중요한 게 이건 책 보셔도 크게 이게 안 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좀 어렵게 써 있기도 하고 어렵게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알고리즘 자체는 뭐 라시드 타리크 책 있잖아요. 쪼매는 책 있잖아요. 수포자도 이해하는 그 머신러닝 거 보셨죠? 그 책 내용이 그 책 한 권이 2호 4장 내용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 책에는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써있죠. 하나하나. 예시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미분값 구하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장을 보시면 사실 뭐 사장은 그냥 교양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하려는 게 뭐였냐면은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제 퍼셉트론 얘기를 하면 시각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퍼셉트론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우리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시죠? 우리 뇌라는 게 이 뇌신경이라는 게 이게 뇌신경 하나인데 이 뇌신경이 이제 얘가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되고 다시 동일한 다른 자기 뉴런 세포에다가 이 뉴로트랜스미터라는 물질, 저 신경 전달 물질을 왜 우리가 도파민, 뭐 세로토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다음 뉴런한테 전달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뇌 활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 뉴런 하나하나를 모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뇌신경을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연구를 해요. 오가노이드라고. 쪼매난 뇌를 만들어요. 쪼매난 뇌를 만드는데, 쪼매난 뇌를 만들어서 그 쪼매난 뇌들이 진짜로 그 뇌들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요, 지금. 요즘 아웃풋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특히나 요즘 이제 체세포에서 이제 세포 분화가 되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난자에서 나온 줄기세포밖에 안 됐었어요. 그게 요즘은 체세포 가지고 줄기세포 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전기 자극을 주고 무슨 약품 처리를 하면 우리 몸에 피부세포 떼가지고 저랑 똑같은 클론을 만들 수 있다고, 지금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되게 활발한데, 그런 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이 기본 이론 자체가 뭐냐면은, 이 결정론적인 어떤 명확한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결정론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 뇌신경, 얘를 모사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습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이게 모든 기계 학습의 근간이에요. 원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이제 분기별로 쪼개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알고리즘 자체가 그런 거 하기 싫은 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들이파야 되죠. 문제를 분석해야 되고, 문제를 정의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우리가 사람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혹은 또 그렇게 문제를 풀면 특정한 복잡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대 때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음성인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얘들은 실제로 막상 써보면 못 써먹어. 알아듣는 게 있어야지. 알아듣는다고 해도 몇 단어, 정해진 몇 단어 그런 거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음성인식이 미친 듯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패턴 인식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시리아 하잖아요. 내가 시리아를 불렀을 때 그 시리아라는 단어에 패턴이 있는 거죠. 음성 신호의 입장에서 시리아라고 대답했을 때 어떤 형태의 파형이 나오고, 어떤 주파수가 조합이 되고, 어떤 시퀀스로 시리야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 할 때 그 발음 나올 때 그 주파수, 파형, 그 다음에 시하고 리하고 이어질 때 그때,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 패턴을 내가 찾은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샘플을 확보를 해가지고, 왜 시리아, 아리아 이런 얘기들이 왜 그런 단어냐면 다른 데서 찾기 힘든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웬간하면 그런 주파수나 그런 조합이 안 나오니까. 그건 이제 그게 키워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트리거 워드로 쓸 수 있는 거죠. 여튼 그걸 사람이 해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샘플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은 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맥시멈 2차 함수 정도밖에 안 돼요. 2차 함수 정도로 모든 이 분류나 지금까지 봐왔던 클러스터링이라든가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할 건데, 이제 왜 리그레이션이라든가 이 줄 긋는 거 있잖아요. 그룹 있으면 줄 긋는 거. 이거를 사람이 해왔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3차, 4차, 5차 막 몇십 차까지 이런 다항식을 찾아내가지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항식을 찾는 거라고. 그 모델의 다항식을 찾는 거라고. 그 다항식의 모든 개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젠블럿이 생각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떤 복잡도 이상이 되면 결정론적인 그 조건문 기반의 알고리즘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도록 하자라는 게 기본 저거고, 동작하는 거 봅시다. 그래서 뇌는 각 뉴런들이 이제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뉴로트랜스미터라는 물질을 사용을 해요.
영상은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놓을게요. 뉴런 트랜스미터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이게 신경 결단 물질이죠. 우리말로 하면 신경 결단 물질. 이 신경 결단 물질이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면 이제 이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기준으로 얘기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받는 쪽에서는 이제 억셉터들이 있어요. 이 뉴로트랜스미터를 튀어내기 위해서 릴리즈를 하려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요 부분이 이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 전기적으로 이렇게 전기로 딱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각 뉴런과 뉴런 사이는 전기 신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화학 물질로 가요. 방금 봤던 것처럼 이걸 엑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줄기라 그러는데 이 줄기로 했잖아요. 입력이 여기서 들어오고 입력에 따라서 이제 그 신호가 이렇게 딱 간다고 했잖아요. 엑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건 전기적 신호예요. 여기 있는 이제 칼슘 펌프라든가 이온 펌프가 이 엑선 세포벽 밖하고 안에 전이차를 만들어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거의 30% 이상이 뇌가 다 쓰는 겁니다. 이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 신경세포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온 펌프가 계속 안에 있는 이온을 튀어내요. 칼륨 플러스 이온을 계속 밖으로 칼륨이나 칼슘 같은 걸. 그러니까 바깥이 항상 양이온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피부에 우리 이 감각신경들 있죠. 얘네들 이렇게 탁 만졌을 때 이게 쫙 신경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딱 만졌을 때 이 세포들 간에 전달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적 불균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 압력이 오면 그 전이차가 깨지게 되고 만약에 전부 다 여기 플러스로 쫙 돼 있고 안에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근데 팍 눌러가지고 플러스에 있는 애들이 일로 다 몰려와. 그러면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이 옆에 있는 플러스를 잡아 당길 거 아니에요. 쫙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엑손의 이 신호 전달은 전기적 전이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데 그게 이제 다음 뉴런으로 갈 때는 여기는 전기적 신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화학 물질로 갑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요렇게 만나는 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고 뇌세포과 뇌세포 간에 이어지는 것은 시냅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화학 작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신경 절단 물질을 뱉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자극받는 뇌의 어떤 그 패턴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만약 도파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릴리즈가 되고 억셉터에도 빨리 들어가는데 억셉터가 그 도파민이라는 신경 절단 물질을 오래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퍼부어줘야 우리가 이 뇌 활동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반대예요. 나가기 힘들고 한번 수용체에 내려가면 그게 굉장히 오래 쥐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러게. 잘 알아보시면. 어쨌든 뇌가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해요, 서로. 간단하게 이렇게 신호가 딱 오면은 이제 안에 있는 뉴로트랜스미터들이 갖고 있는 게 포자들이 있습니다. 포자들은 포가 있어요. 이 포들이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글루타메이트라는 어떤 이 매개 물질이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면 이제 무슨 암파 리셉터라는 애한테 가고 얘가 이제 문을 열면서 세포벽을 열면서 쭈루루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액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이온 펌프가 항상 밖에 있는 방금 봤죠? 이게 소듐, 이게 나트륨이죠. 포타슘, 칼륨, 그다음에 칼슘 플러스 이온들을 세포벽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기적 이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딱 불균형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이 액선이 서로 이제 액선끼리 쫙 가는 건 정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가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게 실제로 단백질 구조예요. 단백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거 처음 보셨어요? 이런 3D로 이렇게 세포나 이런 거 보니까 처음 보셨어요? 이런 거? 이거 보면요, 우리 나중에 이게 재밌으시면은 제가 몇 개 더 올려드릴게요. 이게 세포 안에서 유전자 만드는 거, 단백질 만드는 거, 이거 시뮬레이션을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실제로 우리가 막 DNA가 어떻게 풀리고 DNA가 RNA한테 어떻게 뭘 전달하고 그걸 복제하고 이거를 이렇게 3D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이거 어쨌든 요건 제가 나올 때 올려드릴게요. 예,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뇌가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수용체 뇌 그 뉴런의 이 신호를 받는 쪽 있죠. 아까 별처럼 생긴 그 부분에서 뭐가 온다고 무조건 신경절단 물질이 방출돼서 다음 뉴런한테 뭔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뭔가 스레숄드가 넘어야, 입력값의 스레숄드가 넘어야 다음 애한테 전달을 해요. 요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신경망을 만들고자 했던 게 이제 로젠블럿이었고, 로젠블럿이 이런 걸 만들려고 했고, 그런 걸 이어붙여다가 이제 뭐 이제 저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 뭐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이걸 먼저 깔 걸 그랬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 뉴럴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죠. 얘가 아닌가? 얘 아니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3D 그래픽으로 모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돌아요. 안에서는. 이게 이제 엠니스트라고 숫자죠. 이 숫자를 이게 뭐 170몇, 170바에 뭐 170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해상도로 손글씨, 제가 그때 손글씨 예제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봐봐요. 안에 있는 점들이 다 뭔가 이어져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뇌의 시냅스와 같은 겁니다. 점 하나하나가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오늘은 영상 안 갖고 왔는데 이거 다음에 뭐 인공지능 얘기 잠깐 할 때 얘기를 할게요. 이거 뭐 이건 딥러닝 내용이라서 머신러닝하고 이제 크게 접점은 없는데, 접점이 없다기보다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죠. 이제 이런 거는 딥러닝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원하시면 이 수업을 할게요. 딥러닝 내용이 궁금하시면 딥러닝 내용을 할게요. 이제 머신러닝이 기초가 되면 이제 딥러닝 이해하는 건 뭐 그냥 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 86년에 힌트는 교수가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나왔다고 막 다 모든 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CNN이라는 얘기 들어보죠.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시각적 정보, 방금 이런 거 있죠. 2D. 이런 시각 정보 있죠. 이런 거. 이런 2D 안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거에서 막강한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만들어냈냐? 아니에요. 실제로 생물이 뭐를 보고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뜯어서 본 거예요. 고양이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시각 중추에다가 전극을 따따따따따 꽂아놓고 얘 시각 중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영상 같은 거 링크 드리겠지만 그렇게 특정 시각 중추에다가 이렇게 막 박아놓고, 왜냐면
그 뇌의 모든 시냅스에다가 다 박을 수는 없어요. 그 세포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정 이 탐침을 박아놓고 고양이한테 세로줄을 보여줘. 그러다 가로줄을 보여주고 사선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그 심각 중추의 몇 개를 탁탁탁 끊어놔요. 끊어놓고 가로줄을 보일 때 못 봐. 가로줄은 보고 세로줄은 봐.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그런 사고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각 중추가 내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는데 여기가 어쨌든 손상이 돼서 가로줄은 보는데 세로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질병도 있거든요. 이게 막 글을 읽는데 자음만 쓰고 모음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뇌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얘기가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애는 이 그림은 방금 여기 있는 거 있죠. 이 그림은 이제 사실 CNN은 아니에요. CNN 구조는 좀 달라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MLP, 일반적인 MLP라고 해가지고 지금 점들이 막 무작위로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여기 보여진 선 있죠. 선. 이 하얀 선 있죠. 이게 전체 시냅스의 2%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 하얗게 보이는 게 그 2%. 이 점들이 다른 점들하고 수많은 연결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점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2%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는 지금 1.1 밀리언, 1.2 밀리언 개의 시냅스가 있고 히든 뉴런이란 거는 이제 요 그림이랑 지금 바깥에 요 점 있죠. 요거 제외한 모든 뉴런들 이 점들이 2,000개밖에 안 돼요. 지금 2,000개밖에 안 되는데 시냅스는 어때요? 120만이에요. 120만. 대충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사장 읽어보셨어요? 사장 읽어보셨어요 혹시? 네.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이걸 뇌세포라고 뉴런이라고 합시다. 이게 입력이에요. 입력이 5개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뉴런들이 또 있어. 연결된 뉴런들이 또 있겠죠. 또 이래 연결된 뉴런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지금 뉴런 순서가 몇 개예요? 15개밖에 안 되죠? 근데 내가 얘랑도 연결되고 얘랑도 연결되고 얘랑도 연결되고 얘랑도 연결되고 얘랑도 연결되고 사실 실제로 우리 뇌에서는 얘랑도 연결되고 얘랑도 연결되고 얘랑도 연결되고 이해돼요? 네. 지금 연결이 뭐라고 했죠? 제가? 시냅스라고 했잖아요. 거의 무한대 시냅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뇌 속에 있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 뇌 속에 있는 시냅스의 수가 우주 원자보다 많다고 했어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를 따지면 그렇게 돼요. 이게 되게 리토릭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때 인간에는 거의 한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가 오늘 얘기의 주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방금 그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 있죠. 네. 이 네트워크를 결국은 우리가 왜 이걸 만들었어요? 결국은 지금 그림 봐봐요. 이 그림도 보면은 안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그림 숫자를 보고 어떤 숫자인지 지금 이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값들이 딱 활성화가 되고 어떤 연결된 값들이 어떤 특정 형태로 활성화가 돼서 뒤에 있는 이 분류기에다가 0에서 9까지 숫자 중 그 분류기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입력이 지금 그죠? 각각의 입력에 따라서 이게 이제 MLP입니다. 아까 있는 거는 그냥 막 무작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죠. 얘는 어때요? 뭔가 좀 보이죠? 해상도가 개떡이네. 720 맥스인가? 지금 보이죠? 중간에 레이어가 보이죠? 층이 보이죠? 네.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게 이런 거였잖아요. 지우지 말까 그랬냐? 요런 모델 MLP라고 그러거든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레이어는 여기랑만 연결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만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MLP라고 그래요. 멀티레이어 퍼셉션이라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봐봐요. 이렇게 하니까 히든 레이어가 3개가 되고 히든 뉴런은, 그죠? 히든 뉴런이란 거는 하나, 둘, 셋, 요 세 레이어. 아웃풋은 여기서 나오고, 그죠? 아웃풋은 여기서 나오고, 아웃풋은 저기로 나오고, 가운데 지금 3레이어가 있는 거죠. 입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히든 지금 레이어, 즉 안에 있는 3장의 레이어에 뉴런들이 10,000개고, CFS 어때요? CFS 몇 개예요? 아까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죠. 컴퓨터는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한번 할 때마다. 그래서 엔비디아니 뭐니 이런 칩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게 이제 감이 오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숫자만 봐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뭐 인터넷에서 뭐 요즘 뭐 생성형 머시기니 뭐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챗GPT는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있는 시냅스 수는 우리가 숫자로 쓰기도 어려운 만큼의 초거대, 그래서 LLM이라고 그런 거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 사실 말이 라지지 매시브예요, 매시브. 그러니까 막 우리 학교에 있는 건물 전체 다를 합친 것만큼의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온 입력을 다 받아가지고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기도 보이는 게 2%밖에 안 보여주는 게 선은. 이 2%예요. 이 막 거미줄 같은 것들이 그냥 2%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걸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컨볼루션 나오네요. 컨볼루션 대통령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여튼 예시로 드릴게요. 예시로 그냥 보시라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입력 숫자들 있죠. 숫자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숫자인지를 판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는 이미지로 주어져요. 근데 그게 뭔지를 뒤에 보면 0에서 9까지 지금 계속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시냅스들과 뉴런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시냅스들을 정의할 수 있는 다항식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봐봐요. 여기서 만약에 인풋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얘랑 얘가 여기서 넘겨줄 때 곱하기 W를 한다고 쳐요. 얘도 똑같이 여기 갈 때, 여기도 똑같이 이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I2로 들어가겠죠?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곱해서 나중에 출력이 나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적용되는 요 값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총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웨이트들, 여기 있는 우리 다항식, 이게 결국은 다항식 개수 아니에요. 이게 결국 다항식 개수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이게 이거가 쭉쭉쭉쭉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는 거겠죠. 이건 개수를 찾는 거예요. A랑 B랑. 얘가 뭐냐? 이걸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신경망을 학습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다항식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펑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근사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채널 혹은 이 리얼 월드에 있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그 매트릭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트릭스가 결국은 다항식인 거고,
그 다항식의 그 개수를 찾는 거죠. 이게 이 패턴 그 패턴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개수를 찾아서 이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뭐 하려고 했냐면, 좀 이게 서론이 되게 길어졌는데, 오늘 제가 뭐 하려고 했냐면, 테일러 시리즈 기억나세요? 테일러 시리즈? 모든 함수들은 특정 점 주변에서 주어진 조건 하에 근사화가 가능하다는 게 테일러 시리즈인데, 한번 보시죠. 이게 동영상이랑 같이 볼 수도 있는데, 봅시다. 이거 보면서 어떤 식이냐면요. 잘 보세요. 테일러 시리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휴대폰에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에 코사인 함수가 있어요. 코사인 함수 누르고 우리다가 여기다 뭐 값을 집어넣죠. 값을 집어넣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답이 뭔가 딱 나와요. 이거 어떻게 도는지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코사인이라는 함수 어떻게 정의되죠? 그렇죠. 삼각함수죠.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그죠? 원궤도에 있을 때 얘가 뺑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당 위치가 여기 사인을 그리고 있는 애가 사인이다. 코사인은 1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0이고 0일 때 맥스 이런 식으로 0일 때 사인 0일 때 맥스 이런 식으로 얘가 코사인 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이 코사인 함수를 어떻게 정의해요?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가 만약에요. 컴퓨터한테 제가 만약에 이제 코사인 뭐 3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3이 여기 어디 있는지 컴퓨터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다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기하학이라고 하죠.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2000년 동안 유효했었어요. 그러니까 리만이 공률을 가진 평면을 정의하기 전까지는 이 펑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진짜 그림을 그렸다고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우리 코사인 펑션이란 건 이렇게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사인 펑션에다가 우리가 뭐 숫자를 넣었을 때 컴퓨터가 이 그림을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갖고 있고 3 들어왔네? 여기가 2파이죠? 여기 2파이니까 3.6 뭐 얼마네? 그러면 3이면 한 2쯤 되겠네요. 요쯤이네? 여기 값이 얼마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 값이 얼마지? 이렇게 해서 값을 뽑고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미리 테이블을 갖고 있는 방식, 룩업 테이블 방식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룩업 테이블 방식으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결국은 이 코사인 함수의 출력의 해상도는 뭘로 결정돼요? 룩업 테이블의 사이즈에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값이 안 나와요. 계산기 같은 경우는 0.0000 몇 1까지 계산을 하는데, 그런 해상도가 가지는 2차 함수, 그러니까 거기도 곱하기 또 하잖아요. 그 곱하기와 곱하기 한 그 결과값의 해상도까지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메모리를 굉장히 좀 잘 만들어 갖고 이 정도 해상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쳤다. 그러면 이걸 입력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곱하기 이걸 해요. 똑같이 이를 해요. 값 어떻게 나와요? 공 어떻게 돼요? 두 배가 되죠. 그거다 또 곱하기 해봐요. 그러니까 룩업 테이블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해상도로 충분하다면 룩업 테이블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메모리만 있고 입력 딱 주어지면 그냥 그 좌표로 가서 그 값 갖고 오면 돼요.
굉장히 빨라요. 룩업 테이블 방식은. 통신이나 이런 데서 시스템 만들 때 많이 씁니다. 근데 계산할 때는 아니죠. 계산할 때 프리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가. 어떻게 그릴까 이거. 우리 휴대폰에서 막 컴퓨터가 야 나도 이제 그림 그려야 되겠다. 그림 그리고 여기 어디지? 갑 어디지? 이렇게 찾고 있을 거야. 그렇게 안 한다고. 이거를 우리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이야 우리 봐봐요. 우리는 사실 이게 연밀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내가 요 지점에 요 값은 얼마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그림을 본다고 생각해. 실제 리얼 월드를 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실 이 값은 연속이고 무한이잖아요. 이 값들은 연속이고 무한이잖아요. 그거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한히 많은 실제 도메인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메모리 용량 안으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구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근사화를 해야 돼요.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 그게 테일러 급수예요. 테일러 급수, 우리 우리 대학교 때 대학 수학 때 배우잖아요. 테일러 급수를 간단하게 테일러 급수 보고 갑시다. 간단하게. 복잡하게 할 능력도 안 돼, 제가 지금. 저 이번 주는 진짜 옛날에 막 대학 수학, 막 공업 수학 내용 본다고 제대로 좀 기억 잘 못하는데 봅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는 fx예요. fx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사가 아니고 근사를 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테일러 시리즈의 이제 그 기본 개념 자체는 특정 점에서 그 점 안에 있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는 그 함수를 가장 가깝게 근사화할 수 있다는 게 테일러 시리즈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fx가 몇 차식인지 몰라요. 무한 차수도 있겠지. 뭐 실제 리얼 월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차수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다항식으로밖에 폴리노미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n차로 갑시다. n차 폴리노미얼 이걸로 우리가 근사화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얘를 찾아야 돼요. 얘. 근데 이제 테일러 시리즈의 기본 개념은 이거 먼저 이제 px 먼저 정의를 합시다. 그럼 이제 폴리노미얼 x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일반화할 수 있냐면 상수계가 있을 거고 테일러는 어떤 특정 점으로 지금 제한을 해요. 그래서 A라는 점으로 제한을 해봅시다. 그 점 안에, 그 점 주변에서는 우리가 근사화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영상 같은 건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제 설명이 좀 개떡 같더라도 보시고 저 설명을 여기 이 사람이 설명한 이 사람요? 이 사람 옥스포드 대학교 수학 교수예요. 설명 정말 잘해요. 예. 제가 괜찮은 수업들을 다 찾아봤어요. MIT 것도 보고 뭐 다 봤는데 이런 수업들 정말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지금 전 세계 미국의 지금 유수의 대학교 강의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깔딱거리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제가 설명한 이런 거하고 레벨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설명 잘해요. 바로 이해돼요. 왜 그 사람들 이해하는 레벨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2차식 그다음에 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이런 형태의 다항식으로 우리는 이 정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n차까지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x a점에서의 n차식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점에서 그 테일러 급수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까 코사인 함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근사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코사인이 사실 이거는 만약 이런 거죠. 만약 우리가 1차식이다. 그러면 얘는 그냥 근사화할 거 없잖아. 여기서 끝나. 왜냐면
기울기 정해지고 y접점 정해지면 끝나잖아요. 그죠? a가 0일 때 y접점 b, 기울기 a 끝나요. 만약에 2차식이다. 그러면 C니까 이 커버처를 A가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샤프될 수도 있고 A가 결정하고 BX가 이제 얘가 어느 쪽으로 어느 쪽 위아래로 왔다 갈 거야.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거냐를 결정을 할 거고. 왜냐면 이 X에 따라서 이 X의 접점에 따라서 지금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C가 이제 요 Y접점을 결정을 하겠죠. 어디서 Y접점이 결정이 되느냐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BX랑 C가 있으면 이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커버처가 정해져. A가 이 커버처를 정하고. 그럼 2차식이면 끝나요.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코사인 어떻게 할 거냐? 코사인 몇 차식일까? 모른단 말이에요. 코사인의 근사화는 무한 계수가 필요해요. 이거 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설명 끝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근사화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점에서의 접점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 기울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울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우리 보통 기울기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함수 구하죠. 도함수. 그래서 도함수 구해봅시다. 1차 도함수 한번 구해본단 말이에요. 얘 같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상수니까 날아가죠. x에 관한 식이 아니잖아. 날아가요. a 날아가고 ax 마이너스 뭐 a 있겠죠? 근데 a랑 a1이랑 a 곱하면 뭐예요? 상수죠. 그럼 a1이랑 x가 남겠죠. 얘가 미분되는 거니까 a1이 남겠죠. 얘는 2차식이죠. a2x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러면은 2가 여기 나오고 a2 x-a의 1인 거죠. 플러스 자, 그 다음 3이죠. 3이죠. 3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안 쓸게요. 나머지 뭐 n의 an에 뭐 n-1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2차 해볼까요? 이번 날라가겠죠? 2a2 곱하기 뭐예요? 없죠? 2a2 남겠죠. 이게 상수가 남겠죠. 그 다음에 3이죠? 3인데 2가 내려서 곱해지죠? 곱하기 3a 3 x-a 여기 1차식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남겠어요? 그 다음 뭐겠어요? 3이 있겠죠? 3이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3차식이 있겠죠? 3차식인데 그 3차식이 아까 그 전에 뭐가 곱해졌겠어요? 2가 곱해졌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차식이니까 4 a에 4 x-a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일반화된 식은 뭐 의미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근데 우리는 결국 어디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냐? 노말레 여기 노말레에서 했나? 노말레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어디예요? 우리는 이 개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개수를 찾고 싶은 건데 나머지 이 애들 때문에 개수를 찾을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우리 A1을 찾았잖아. 우리 1차 미분해가지고 A1 찾았어요. A 숫자 하나 나왔잖아. A1 찾았는데 나머지 또 애들 쭉 있죠. A2에 찾았어요. A2에 찾았으니까 여기 남은 2분의 1을 해버리면 되겠지? 근데 뒤에 또 상들이 많잖아요. 이게 왜 안 중요해? 왜 제가 이걸 칙을 안 썼냐면 봐봐요. 나는 특정 점 어디에 A에서의 근사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연속하면 실제 그걸 이제 내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정의 자체를 그러니까 x가 a점일 때를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돼. 그럼 봐봐요. 2차식에다가 a를 집어넣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 나머지 어떻게 돼요? 다 빵 되죠. 얘도 똑같아. 뭐만 남아요? a1만 남잖아. 2차식은 2차도 함수 a2 감이 오죠. 3차도 함수는 a3이 남겠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을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이제 A2를 하려면 뭘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A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면 P의 K번째 미분 값의 A점에서의 K의 미분 값은 N 팩토리얼의 AK가 되는 거죠. 요게 개수인 거예요, 사실.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테일러 급수예요. 이런 식으로. 테일러 급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저 자체하고 제너럴한 내용은 여기서 올려드릴게요. 되게 깔끔하고. 이거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맨날 광고 제거기 맨날 깐다, 맨날 까먹고 맨날 안 까네. 여러분, 제가 지금 반학기 동안 한 내용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제 설명보다 100배는 설명 잘하는 내용은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지금 봐봐요. 지금 얘가 지금 방금 뭐 하는 짓이냐면, x의 0, 니어 x가 0일 때, x가 0 지점에서의 2의 마이너스 x 제곱 승을 근사화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사화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개수. 이게 정말 강력하거든요. 모든 함수를 다 근사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일러 급수의 이제 테일러 시리즈에 점이 0인 그러니까 0 기준이 맥클러린 급수인데, 어쨌든 이 방식을 사용하면 우리는 모든 함수를 근사화할 수 있어요. 이 내용, 그러니까 방금 지금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건데,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럼 봐봐요. 만약에 내가 이 함수 봐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초월함수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 이거 어떻게 근사화할 건데? 그러니까 얘는 내가 만약에 휴대폰에서 계산을 하려면 무한히 해야 되잖아요. 룩업 테이블도 무한히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못 한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프리시전이 요 구간 안에 있어. 그럼 어때요? 지금처럼 3차씩 칸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4차항까지만 하면 특정 구간 안에서 정확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이게 사인이죠. 사인 봐봐요. 5차항까지만 계산했는데 지금 거의 한 구간 안, 그러니까 거의 반 구간 안에서는 지금 다 따라갔죠.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강력한데, 이거 보고 나니까 바로 이해되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제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코사인 함수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아까 기하학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이것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 계산기는 어떻게 하냐. 진짜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근사화하기 위해서 찾고자 하는 게 결국은 이 개수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시각화를 잘했는데 이거 한 5번만 보면 테일러 급수가 그냥 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최소한. 그렇죠. C1이 어떻게 변하냐, C2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왜냐면 1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개수만 잘 정의해주면 지금 코사인 함수를 근사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이게 테일러 급수예요. 이게 테일러 급수의 내용인데,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뭐 머신러닝을 한다고 뭐 하잖아요. 아까 방금 제가 시냅스하고 막 대충 그림 보여드렸죠. 결국은 머신러닝이라는 게 결국 이거예요. 그냥 개수 찾는 거예요. 개수 찾는 거. 이 개수를 찾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도함수 구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도함수 구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냥 아까 코사인처럼 그냥 단일 함수야. 그러면 코사인 함수 그려놓고 우리가 몇 차까지 할 수 있냐? 그럼 손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코사인 함수는 이미 미분하고 적분 공식이 다 정의가 돼 있잖아. 이미 증명이 다 끝났잖아. 그거 써가지고 그냥 손으로 하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프로포게이션이라면 그 백프로포게이션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어요.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이 내용은 나중에 할 건데 아웃풋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1.5를 넣었는데 나는 0.5가 나오길 바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일단 목표가 좀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얘를 학습시키자고자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얘가 여기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개수가 곱해진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W, W, W1, W2, W3, W4, W 개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개수를 쫙 모으면 결국은 어떤 형태의 다항식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 둘, 셋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개수가 우리가 이 개수 하나하나를 그죠? 얘가 여기까지 얘가 이 시냅스, 요 시냅스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게 요거 하나다. 요 시냅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른 애랑 붙어서 나오는 거 또 있겠죠. 얘가 여기로 가서 나오는 또 식도 있겠죠.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나가는 식도 또 있겠죠. 대충 제가 뭐 하는지 알겠어요? 수가 무한하단 말이야. 시냅스 수만큼 있단 말이야. 이 개수가.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을 거야. 단순히 뭐 몇 개 안 되면은 오늘 날 잡고 이거 하자. 그렇고 만약에 뭐 뉴런수 10개, 시냅스 10개니까 전체로 하면 10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전체 가능한 시냅스의 수는. 그렇죠? 10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10의 팩토리얼 정도 되겠네요. 10의 팩토리얼 얼마인 줄 알아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감이 와요? 그거 손으로 못해요. 시냅스 10개만 돼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산소를 못 푼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계한테 맡겨야 되고. 근데 기계한테 맡기는데 난 일단 식을 만들어야 기계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웃풋이 나왔어. 그러면 나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초기의 개수값은 몰라요. 그러면 이 내용은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하게 할게요. 이건 딥러닝 내용이다. 이런 초기 개수값은 모르니까 일단 입력 집어넣고 뭔가 나와서 값이 나왔어. 나는 0.5를 원했는데 0.8이 나왔어요. 그럼 에러는 얼마예요? 우리 0.3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내가 0.8이 아니라 0.2가 나왔어요. 그럼 에러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에러에 이 부호가 생기죠. 이거 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적용하기 어렵거든? 왜냐면 여기다 미분해야 돼요. 이거 앞에 지금 C 개수를 찾기 위해서 미분해야 돼. 3, 2b.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어. 미분했으니까 C값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C값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B값 찾으려고 또 미분하는 거지. 그럼 이제 B값 나오겠죠. A값 나오고. 이렇게 계속 계속 미분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단일 변수처럼 보이죠? 이 x가 단일 변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벡터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편미분 다 해야 돼. 그 변수마다 전부 다 편미분 다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짓은 사람이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근사화를 하는 거고 그 개수를 찾는 게 결국은 테일러 시리즈에서 검색하는 거 똑같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근사치를 구하고 네. 일반을 해서 분석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알겠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컴퓨팅 파워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고 기계는 저희가 시키면은 멈추지 않는 한 아웃풋 날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아웃풋이 저희야 뭐 이렇게 목표치가 미리 0.5다 이렇게 생각하게 있으니까 근사하다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지만 그거를 판별하는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컴퓨팅을 여기까지만 해라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지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면 거기 지금 얘기한 건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근사화를 할 거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에러라고 했죠. 이걸 코스트 펑션이라고.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정률 생성함,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 제너레이션 펑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0.3이죠. 그냥 단순히 뺐죠. 이거는 1차 모멘텀인 거예요. 2차 모멘텀 어떻게 되냐? 0.8 제곱 빼기 0.5 제곱 빼기 루트. 이게 2차 모멘텀인 거지. 이걸 에러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런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도 이것도 논문 하나 나와요. 논문이 이거 하나만 분야가 있어요.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사실 이제 요새 저는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보면 그게 많이 좁혀진 타당한 걸로 알고리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해.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엄청 지금 뭐 핫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인공지능은 걸음마에 걸음마.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중에 최선이다 뭐 이런 거지. 최선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봐봐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게 필요해요. 문제가 있다는 건 뭐 인식이 중요하고, 문제 인식이 있으면 이 문제가 뭔지 정의를 해야 되고, 이게 왜 우리가 이걸 문제로 인식하느냐. 왜냐면 우리가 이거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이 정답과의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정의해야 되고, 그럼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봐봐요. 이거는 무한이에요, 무한. 봐봐요. 오늘 차 몰고 왔죠.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 이 경우의 수.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 때 경우의 수 같을 수 있어요? 왜 스타크래프트가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무한하잖아요. 그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가 무한해요. 그래서 코스트 펑션도 무한히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학습된 모델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결과를 내는데 안에 개수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상에는 CNN을 써라. 그게 답이다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가장 지금 우리가 이지 저지 개지 다 해봤는데 생물이 그러고 있어요, 생물이. 그러니까 고양이 뇌 시각 중추들이 파봤더니 몇 겹의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그 레이어에 어떤 특정화된 패턴을 사용해요. 그 패턴을 구현해 놓은 게 CNN이라는 모델인데, 그 패턴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게 CNN이라는 모델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건 그 CNN으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모든 게 지금의 이 붐이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거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것도. 그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그래픽을 처리할 때는 CNN 기반의 콘볼루셔널 연산 기반의 러닝 학습 방식을 사용해라. 가 거의 정답처럼 돼 있어요. 뭐 앞으로 또 획기적인 뭔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에너지 적게 쓰면서 가장 나은 결과를 보여줘요. 언어 모델을 해석하거나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는 주어, 뭐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어지죠. 앞에 주어의 연관성이 뒤로 가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거든요. 언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 맥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RNN이라고 해서 리커링 모델을 사용하게 돼요. 방금 내가 이 출력 나온 거를 다시 입력으로 끄집어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 방금 T0에서의 입력이 아웃풋 0으로 나오고, 그 아웃풋 0을 T1에다가 같이 갖고 가요. 그러면 T1은 T0의 데이터를 갖고 연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걸 리커링이라고 해서 RNN이라고 해요. 이건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언어 모델에서 약간 조금 요즘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꼭 RNN이 답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이 다항식을 푸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가지수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모사하고자 하는 fx가 원래 fx가 몇 차식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모사가 될 때까지 차수를 늘려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원래 fx가 100차식이었어요. 근데 내가 50차로 근사를 한다고 하면 근사 되긴 되겠지. 아까 테일러 급수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구간 안에서는 차수가 낮아도 내가 최적화만 제대로 했다면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최적인지 아닌지도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하려면 이거 다 해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컴퓨터는 몰라요. 그냥 컴퓨터한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치 해석 쪽에서의 남은 과제가 뭐냐면, 컴퓨터가 식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직 못한다고. 식을 세우는 거 못하잖아요, 컴퓨터는.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줘야 그걸 연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이 이제 식을 만들기 시작하다, 그럼 게임 끝난 거지. 그러니까 식을 세운다는 거 우리가 인간의 사유의 결과거든요, 식을 세운다는 거. 수업 외적인 것도 네? 여쭤봐도 돼요? 네네. 조금 외적인 것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여쭤보시라니까요. 처음에 예. 유럽과 시간스 얘기하실 때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 손실 30% 이상씩 그쪽 내에 쓰는 이유가 계속 그쪽에서 이온 펌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딥러닝의 이런 근본적인 방식도 그 컴퓨팅 파워와 저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를 대신 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폐가 좀 있긴 하지만 계속해요.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다루지 못하는 문제나 뭐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을 계속 쓰려면 컴퓨팅 파워나 그 에너지 메시브는 점점 계속 키워야지. 지금 방식을 사용한다면요. 지금 이제 이건 좀 얘기 좀 많이 나가는데, 지금 전 세계의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건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거 말고 폰 노이만 기반이 아닌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하는 컴퓨터들도 있어요.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간단히 설명. 폰 노이만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앨런 튜링 아세요? 앨런 튜링? 영화 봤어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봤어요? 앨런 튜링이 제시한 게 뭐였냐면, 앨런 튜링은 동성애자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동성애는 범죄였어요. 근데 자신은 남자를 사랑해야 되잖아. 동성애가 남자를 좀 웃긴데 남자를 사랑하고 싶잖아. 근데 남자를 사랑하면 범죄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학창시절 때 사랑했던 자기 친구, 걔가 죽었어요. 되게 어릴 때 요절했어요. 근데 얘를 그리워해서 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시작이었대, 애기는. 어쨌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컴퓨팅 아키텍처가 뭐냐면요. 메모리가 있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연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제어기. 요 세 개가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요, 이게 이게 좀 얘기가 좀 뻗나가긴 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이 생성이 됐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런 거지. 이 사람의 키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워둔다. 그 다음에 키를 매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어떤 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 그 다음에 키니까 키를 정의해야 되니까 키는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다. 아까 우리가 기준점을 하고자 했던 그 매저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 놓고 키를 측정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나오겠죠?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당 결과 스텝들이 있겠죠? 이 스텝들을 이런 거지. 누구를 세워둔다. 그 다음에 기준을 찾는다. 그 다음에 키를 정의한다.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팩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측정한다. 측정한 값을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기 위한 어떤 그걸 딱 이렇게 리스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각 스텝마다 순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자, 야, 처음에 키를 정의해. 먼저. 키가 먼저. 키를 정의했어? 정의한 값을 얻다가 정의를 했죠. 얘는 리스트만 있어요. 정의를 했어. 그럼 정의한 값을, 정의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정의를 얻다가 써야 돼. 메모리에다 써야 되는 거지. 메모리 쓰는 거야. 그냥 써놓고. 자, 그 다음 뭐냐? 키를 정의했어? 그 다음에 키 측정하려면 세워둬. 세워뒀어? 세워뒀니? 아직 하고 있어. 세워뒀어? 이제 세워뒀어. 그 결과값을 메모리 가져. 왜냐면 키를 세워둬야 측정이 가능하잖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워뒀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값을 또 메모리 쓰는 거지. 대충 이해돼요? 이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예요. 이게 컨트롤러, 메모리, 연산기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정의하고 풀 수 있다. 좀 사실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더 내라 더 복잡해. 훨씬 더 복잡한데. 그러니까 기본 아키텍처는 이래요. 지금 모든 컴퓨터는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메모리, CPU, 컨트롤러. 요 세 개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되게 깔끔하고 만능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프로세스의 리스트가 유한하냐 무한하냐도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컨트롤러가 어떤 알고리즘을 정해놨는데, 이 알고리즘이 진짜로 마지막 단계는 이제 문제 해결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실행을 딱 했을 때 진짜 문제 해결까지 갈 수 있어? 중간에 막 무한 루프 도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어쨌든 뭐 디테일하게 가면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모든 걸 만든단 말이에요. 뭐 애플에서 뭐 M1 칩이 나왔대. 그냥 새로운 알고리즘 여러 개 계속 추가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하지만 근본은 이거. 계산한 값을 메모리에 집어넣고 메모리 값을 다시 갖고 와서 뭔가 처리를 하고 또 그걸 또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 짓이에요 다.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르는 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오버헤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컨트롤러로 돌아야 되고 메모리도 저장을 해야 되고 이 리스트업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정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오버헤드들이 있죠. 그 문제를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딥러닝 AI 개발을 스페이스를 막 전 세계적으로 키우면서 하는 근본적인 왜냐면 뭔가를 예, 그렇죠. 많죠. 여러 가지 많죠. 뭐 당장 뭐 우리 번역만 해도 우리 번역은 되게 이제 거의 레벨에 왔죠. 이제 인터페이스만 잘 맞추면 사실 끝난 게임이긴 해요. 번역 이것도 딥러닝 나오면서 거의 게임 끝나가고 있고요. 또 뭐 자동운전 옛날에는 뭐 손도 못 썼어요. 사람이 알고리즘 짜고 카메라 결과 입력 들어온 거 패턴 인식으로 하나씩 다 선형으로 다 알고리즘 다 짜고 그럴 때 안 돼. 자동도 안 되더라고. 근데 딥러닝에다 집어넣으니까 돼. 되는 것 같잖아. 아직 완벽하지 않지 되는 것 같잖아. 야, 컴퓨팅 파워랑 용량 더 키워봐. 입력 더 키워봐. 더 잘 되는데? 야, 더 키워봐. 더 잘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한도 끝도 없죠. 공장에서 뭐 사람이 분량 계산하고 분량 빼고 있어요. 사람이 뭘 보고 이 분량을 판단할까? 그것만 정의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정말 명확하게 여기에 하얀 점이 있으면 무조건 불량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 하얀 점이 있지만 이건 불량이 아닐 수도 있어. 수많은 다항식으로 수많은 수천 상의 다항식의 접선을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수만 다항식을 그런 분량 찾아내는 기계에 아직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수만이라는 건 우리가 수만 항의 개수를 다 우리가 손으로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 우리가. 근데 인공지능을 지금 우리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면 돼요. 그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에서 쓰는 이거하고 지금 이제 이 실리콘 베이스. 왜냐면 왜 컴패시턴스가 엄청나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겠지만 컴패시턴스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칩 안에 뭐 몇십만 개 소자가 들어갔습니다. 뭐 트랜지스터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다 저항이에요. 다 저항.
커패시턴트라는 저항으로 나오거든요. 컴퓨팅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칩 안에서 용량이 커지면 열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오버헤드는 이 알고리즘을 따르는 어쩔 수 없이 뭐 실리콘 베이스로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오가노이드니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단백질로 하면 단백질 일반 뇌 기준으로 하면 이 뇌를 만들어서 하면 에너지 거의 안 쓰거든. 근데 그 글루코스 기반의 글루타메이트 기반의 이런 단백질 기반의 그런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게 어렵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메모리 값을 전기적인 신호로 값을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단백질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모르잖아,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습이 되는지는 알지. 앉아가지고 열심히 집중하고 계속 머리 쑤셔놓고 일단 막 쑤셔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습이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모르잖아. 이 짓을 하는 거죠. 우리 몇 시까지죠? 11시 반까지죠. 1시간 됐네. 일단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럽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 오늘 사실 정규 분포까지만 해도 뭐 사실 뭐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지. 굉장히 그러면 까먹으면 네. 가우스 적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우스 적분은 뭐냐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보는 요 함수 있죠. 이거의 적분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당연히 뭐 지수함수니까 적분을 정의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뭐 무한대로 가니까요. 정적분이 아닌 이상, 이상적분이 아닌 이상, 이상적분 형태로 변환하지 않는 이상 적분은 원래 없기는 한데 이거의 적분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정의해보자 이거지. 가우스 함수의 형태는 밑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약을 파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써봤어요? 좋은 틀로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이거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이제 적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이 적분을 해보기 위해서 요거를 i라는 형태로 i로 일단 치환을 해봅니다. 얘는 정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도함수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 지수함수의 매력적인 거거든요. 자연지수로 구해. 자연지수 함수의 매력적인 거거든요. 적분을 하든 미분을 하든 이놈이 돼요. 근데 얘는 없어요. 얘는 없단 말이에요. 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 어떻게든 이걸 풀어야 돼. 풀려면 이제 아까 그 모양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x 제곱이잖아. 얘를 x 형태로만 좀 바꿀 수 있으면 미분 변수, 미분하려고 하는 이 변수의 형태로만 맞출 수 있으면 아까 그 공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수학이라는 게요. 이게 지금 증명 과정을 이제 유도 과정 좀 할 건데, 요거 하고 이제 그 정규분포 유도 과정 할 건데, 이게 수학의 어떤 유도 과정이라는 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인간의 직관으로 푸는 레벨이 있고, 직관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학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 직관을 넘어서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도 과정을 보면은 뭔가 복잡하고 뭔가 이해도 잘 안 돼요. 근데 풀어보면 다 풀어놓고 나면 뭔가 나오거든요. 이걸 써먹다 보면은 우리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이걸 풀기 위해서 온갖 걸 다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딱 뭔가 좀 직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풀어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풀어놨던 여러 가지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다 조합해 보는 거예요. 연금술 하는 거 멘트로. 그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하는 기능인데 어쨌든 예, 이걸 i라고 일단 정의를 해둬요. 그 다음에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보죠. i 제곱을 하면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할게 이렇게 많이 써야 되니까. 같이 써야 되니까. 자, 얘가 똑같이 조절 좀 해야겠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지수함수니까 2x2가 되겠죠. 별로 예쁘게 된 것 같지가 않죠. 뭐 풀린 모양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해보면 결국 얘를 이 방식으로 가보면은 해보는 거지. 일단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예쁘게 안 되거든. 이건 해봐야 문제를 뱅뱅 도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런데 같은 변수가 같잖아요. 얘도 똑같잖아. 결국 얘 하면은 이거밖에 더 돼. 문제 안 풀린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사실 지금 우리 적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분 개수가 중요한 거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적분하고자 하는 변수 있잖아요. 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x축을 뭐 어디로 두든 세로로 두든 사실 우리는 저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지 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요. 이게 나중에 이거를 되게 시각적으로 다 표현한 영상이 있거든. 모든 게 다 3블루, 1브라운에 다 있어요. 그 다음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면 안 되니까 이 x를 다른 변수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i 제곱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얘를 어차피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미 같은 거거든. 그래서 변수를 바꿔보자고. 왜냐면 우리가 아는 변수 중에 요거를 활용하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 모양으로 나올 확률이 있거든. 이렇게 변수 바꿔보는 거야. 어차피 똑같잖아. 뭐 내가 가로를 쓰든 세로를 쓰든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걸 풀면 어떻게 돼? 이걸 해보면 이거요. 지금은 제가 이거 왜냐면 여기 다 있는데 제가 손을 왜 하냐면 이렇게 해야 나중에 집에 가서 손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손을 해봐야 돼요. 집에 가서 꼭. 유도 과정은 집에 가서 꼭 손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이 유도가 한 번에 안 돼요. 분명히 한 번에 이해 안 되거든요. 집에 가서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여러 번 유도 과정을 해봐야 이 유도 과정을 계속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냥 그게 들어가요. 그러면 뇌는 알아서 뭔가 데이터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알아서 내 무의식이 뭔가 처리를 해요.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순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거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뭐 이거 무슨 식이에요? 무슨 공식이에요? 원의 공식이잖아요. 원의 공식.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단위원의 이 반지름이 예시가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거 잘 한번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봐봐요. 지금 x가 y가 우리가 지금 데카르트 평면에서 직교좌표계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직교좌표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가 사실 xy가 아니고 이게 이제 여기도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다른 형태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x축으로도 이런 모양이 있는 거고 y축으로 이런 모양이 있는 거지. 이해돼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차원을 좀 이동시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만들었지?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됐잖아, 그죠? 이런 모양이 됐잖아, 그죠? 얘를 보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공식이 나왔잖아요. 원의 공식이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풀기 위해서 직교좌표계에서 저기 뭐지? 이 극좌표계를 옮겨보자. 그럼 우리가 이걸 치환할 수 있지 않냐? 뭐죠? 그러면 x를 그죠? 이거 xy가 지금 직교좌표계잖아요. 이게 x, 이게 y, 직교좌표계잖아요. 얘를 극좌표계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극좌표계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 있을 때 y 정의를 하는데 극좌표계를 바꾸는 거죠. 극좌표계는 뭐예요? r하고 세타로 정의되죠. 네, 그죠? 이렇게 정의되죠. 그래서 이거 원래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함수가 풀고자 하는 함수 fx가 지금 우리가 fxy로 지금 재정의를 했죠. 네. fxy가 이걸로 정의가 됐잖아요. 얘를 극좌표계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x는 뭡니까? x는 뭡니까? 그러면 x는 뭘로 극좌표에서 어떻게 정의돼요? 그렇죠?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죠? y는 사인 세타로 정의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로 바꾸면, 그죠? 그러면은 x제곱 곱하기 그럼 이거 이제 얘를 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dx dy도 이제 이거 dx dy도 치환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일단 dx dy 한번 봐볼까요? dx는 뭐야? 이거 없구나. 일단 얘부터.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곱해야 되겠죠. 제곱. 그죠? 그러면은 x제곱은 r제곱의 코사인 제곱. 그죠? y는 y제곱은 r제곱의 사인 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예요? r제곱의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죠. 이게 뭡니까? 1이잖아. 1이잖아. 그래서 x제곱 y는 r제곱으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xy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 xy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xy는 됐고, dx dy도 r과 세타의 형태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써봅시다. 팔을 쓰면 안 되겠다. 이거였는데, 그죠? 이거를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r제곱 바꿨다, 그죠? 그럼 좀 우리가 바꿔야 dx dy 되죠? 네. x가 뭐였습니까? 자, 그래서 봐봐요. 이거를 극좌표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보면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 잠깐만, 이거 먼저 설명해야 되나? 난 이걸로 하진 않았는데. 또 나왔나? 이거 왜 지금 여기서 이걸 설명하지? 그냥 풀자. 자, dx. 자, 그러면은 이거 저기 있을 텐데. 한번 봐라. 이거 가져온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건가? 어디 있더라? 이거 아닌데? 맞나? 아니지. 잠깐만요. 여기 있던가? 여기 말고 가우스 있었는데 여기다 가져오면 여기다. 아이.
여기가 깔끔하지. 좀 어떻게 할까 이거? 아 맞다. 아 맞다. 이게 점수 봐라. 아 맞네. 아까 그거 똑같네. 글씨가 크죠? 이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dx랑 dy를 극좌표계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면적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우리가 적분이 x랑 y 형태의 미분이었잖아요. dx랑 dy가 결국은 이게 d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극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dx라는 거는 x를 계속 줄이는 거예요. 무한소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적분하면 전체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dx랑 dy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적분이라는 게 면적을 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면적을 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적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dx, dy를 극좌표계를 바꿔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봐봐요. 원래는 우리가 좀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릴게요. 우리가 그 직교좌표계에서 면적을 구하는 거는, 그죠? 델타 x, 델타 y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델타 x고, 요 폭이 델타 x고, 요 폭이 델타 y잖아요. 이게 델타라는 게 결국 d거든. 그 무한소로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을 이렇게 구하는데, 요거를 극좌표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극좌표로 바꾸면은, 이제 더 이상 얘는 사각형이 안 되잖아. 극좌표계에서 사각형을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 그림처럼, 이렇게 호의 형태로 나오고 있죠. R, 세타.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는 뭐예요? 여기가 R, D, 세타. 이거 저기 공식이 있잖아. 호의 반지, R, D, 세타. 여기 R, D, 세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DR이잖아. 늘어난 만큼의. 요 길이가. 요게 R이고, 요게 DR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결국은 얘를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거시적으로 좀 많이 웃기는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세타고 R 이게 DR 여기가 R D 세타죠. 얘를 봐봐요. 얘를 결국 우리가 할 거는요. DR을 극소로 가져가고 무한소로 가져가고 세타도 무한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어떤 큰 영역이 있을 건데 이게 RDR일 거고요. 요게 여기 RD 세타일 거고 여기가 DR일 거예요.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게 호처럼 보이지만 계속 극소로 가져가면요. 얘는 점점점 이 곡선은 사라질 거고 여기 RD 세타도 점점점 이게 사라져 사각형처럼 될 거예요. 점점 무한소로 줄여가면 저희 지금은 부채꼴처럼 보이지만 D 세타를 무한소로 가져가고 DR을 무한소로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사각형 모양으로 근사화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dx랑 dy 곱한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RD 세타하고 DR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dx랑 dy도 치환할 수 있죠. 그러면은 dx랑 dy를 뭘로 치환했어요? RDR d세타로 치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을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y, 여기 x 축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x 같은 경우는 봐봐요. x가 아까 x랑 y 우리 직교좌표계에서의 적분 구간이 무한대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가 극좌표계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R이랑 세타로 바뀌죠? R은 어때요? 0에서 무한대로 가죠. 이해되죠? 세타는 어때요? 2파이지. 한 바퀴니까, 그죠? 그래서
적분 구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죠? R은 무한대까지 가는 거 똑같아. 근데 무한대 길이의 R을 한 바퀴 싹 돌려버리면 전체 극좌표가 다 커버가 되잖아요. 똑같이. 그죠? 그래서 얘를 세타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세타가 2파이. 그죠? 그 다음에 얘가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죠. R 값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R 제곱. 그렇죠? R 제곱 R, D, R,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네, 똑같잖아, 씨. 그 짓 했는데 요 적부가 바뀌고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바꿔야 돼. 얘를 바꿉시다.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R 제곱을 U라고 치환을 일단 줘봅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얘를 1차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2차식에 대해서 적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시작했던 게 이게 2차식에 적분이 안 돼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r은 마이너스 2r dr은 du가 되겠죠. 여기 이해되세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RDR이 뭐야? RDR은 마이너스 2분의 1 du. 그죠? 그럼 얘는 D로 치환이 되고 얘도 U로 치환이 되죠. 그러면 새로 쓸 수 있겠죠? 여기가 세타고 여기 R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U죠. 얘는 U. RDR이 마이너스 2분의 1 DU D 세타가 되는 거죠. 신기하죠? 이제 적분할 수 있어. 이 적분 공식이 있잖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자, 지금 우리 이제 DU를 먼저 여기를 먼저 적분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를 적분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상수잖아요. U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얘는 또 세트하고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 그러면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대로 나가고, 세타가 0, 2파이. 그다음에 얘 적분하면 똑같죠? EU, 그 다음 D세타, 그죠? 그죠? 그 다음 세타로 하면 되죠. 세타 적분하면 D, U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럼 얘 밖에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EU 잘못했다. 오씨. 그냥 바꿔 나가면 안 되지. 얘가 지금 적분 구간이 있잖아, 그죠? 다시 쓰면 세타가 0이고 얘는 2파이고 얘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 EU는 적분하면 똑같이 EU잖아? 적분 구간이 어때? 0에서 무한대까지죠? 그죠? 근데 0에서 무한대가 아니지. 잘 봐봐요. 원래 얘가 잘 봐봐. U가 지금 U가 그치 마이너스로 가야 돼. 지금 원래 잡으면서 봐. 그치. 원래 얘가 R이었잖아요. 여기서 원래 R이었잖아. R인데, R을 U로 치환했잖아요. 마이너스 R 제곱 U로 치환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우리 U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U가, 만약에 얘가 무한대로 가봐요.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떻게 돼? R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U가 0일 때 어떻게 돼? 지금 R이 0일 때 어떻게 돼? 0이죠.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로 바뀌어. 여기 마이너스 미안해. 실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죠. 얘 해서 얘 빼는 거잖아. 그죠? D 세타. 2분의 1. 2분의 바크,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빠삐고. 이렇게 되고, D 세타가 되는 거죠. 요거 풀면 어떻게 돼? 요거 풀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 U에 0에 마이너스 세타잖아.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모르겠지. 그죠? 왜냐면, 머릿속에 지수 함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한 거예요. 저기 뭐냐. 그치, 그거 우리 봐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뭐야? U죠? 그래프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0으로 가죠. 그죠? 얘 0입니다. 그죠? 얘 0이고, 0 빼기 0을, 뭐 해야 돼?
지수 0 들어가면 뭐 됩니까? 1이죠, 1. 1이죠.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해서 없어지고 1. 2분의 1이 되고, 예.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예, 2분의 1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2분의 1. 이거 보이냐? 다시 안 볼 수도 있겠다. 2분의 1, 세타 2파이고, 2분이 나갔죠? 그 다음에 B세타만 남죠, 그죠? B세타 적분하면 X죠, 그죠? 똑같이, 다시 똑같이 씁시다. 아니, 생각보다 작네. 예, 2분의 1에 0에 2파이고, D세타죠, 그죠? 그냥 세타로 나오겠죠? 2분의 1 곱하기 세타에 0에 2파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2분의 1에 2파이 빼기 0이잖아. 파이 나오죠? 파이 나왔죠? 다 했네. 원래 우리가 이 파이가 원래 뭐 구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제곱 구하고 있었죠? 아이가 뭐였어요? 우리가 풀고자 했던 그 뭐냐? 이거의 제곱이었잖아요. 이게 뭐냐? 파이야. 그러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아이는 뭐냐? 신기하죠? 적분됐어. 이게 가우스 적분이에요. 가우스 펑션을 적분하면 루트 파이가 나옵니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 넓이가 루트 파이라고. 신기하죠?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제가 저번에 그 중심극한 정리 얘기를 했었나요? 잠깐 센트럴 리밋 시어럼 잠깐 얘기한 거. 제가 저 같은 보드 얘기하면서 같은 보드 기억나요? 갈탄 보드. 이게 같은 보드예요. 이게 같은 보드. 쏟은 다음에 잘 봐요. 내리면 위에도 쇄골 쓸 때 쫙 내려오겠죠? 내려오겠죠? 근데 보면은 어때요? 지금 중간중간에 이 작대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쇄구슬이 작대기 맞으면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확률은 어떻게 해요? 반반이겠죠? 그 반반의 확률이, 그죠? 공들한테 연속적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쇄구슬들이 공을 맞고 다다다다 떨어져요. 봐봐요. 여기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저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왼쪽으로 가야 되죠. 가운데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랜덤으로 반반씩 떨어져 하면 되겠죠. 직관적 곱이 어떻게 될지 대충 감이 와요? 여기 확률이 낮잖아. 그래서 많이 안 떨어져. 이렇게 된다고. 신기하죠? 노말 분포가 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각 공들이 떨어지면서 이게 왜 완벽한 노말이 안 나오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이유를 따져보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노말이 나와야 맞아요. 근데 항상 조금씩 뭔가 좀 틀어져요. 왜 그러냐? 공과 공들끼리 서로 부딪히죠. 그래서 그 작대기 맞고 떨어지는 확률이 50대 50이 아닌 거야. 그죠? 모분포가 모수 우리 예전에 그 비모수적 추론했잖아요. 그 추론 이게 비모수적 추론이니까 지금 보여주는 게 모르겠으니까 일단 해보는 거지. 해보니까 이런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어진 이 이항 분포 연속된 이항 분포의 연속된 중첩된 이항 분포의 결과값은 노멀 분포가 되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게 갈탄 보드인데 이게 우리가 주어진 어떤 이런
예, 제가 센트럴 리밋 시어럼 얘기하려고 했지. 이게 뭐냐면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왜 노멀 분포가 되는 거냐면 이 노멀 분포를 이거 하려다가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너무 길어서 못했는데 이건 영상으로만 30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분포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샘플을 특정 n개 이상의 크기의 샘플링을 무한대로 하면 어떤 분포든 정규 분포로 수렴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모든 확률 모델을 확률 모델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분포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모분포 무슨 분포든 간에 우리가 샘플 레인지라 그러고 샘플 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샘플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 분포는 몰라요. 모집단의 어떤 이 트랜스포메이션 분포는 몰라요. 이 뭐라 해야 되냐, 이 분포는 몰라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는 모르지만 이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레인지를 내가 만약에 10개로 했다, 20개로 했다, 50개로 했다. n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내가 그렇게 샘플 많이, 그러니까 50개짜리를 1000번 뽑을 때, 뭐 10개를 1000번 뽑을 때, 10개를 1000번 뽑든 50개를 1000번 뽑든 이거의 민이랑 표준 분포를 보고 그림에다가 그러니까 이 분포를 보면 무조건 노멀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어쨌든 이게 있어요. 잠깐만, 이게 시뮬레이터가 있어. 내가 시뮬레이터 링크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오, 이거 뭐야? 깜짝이야. 이거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있다. 자, 일단은 우리 분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분포 봅시다. 노멀 분포라고 생각해 봅시다. 미인 값은 200이고요. 분포는 지금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67.06입니다. 여기가 센터가 200인 거죠. 200이고, 네, 200이고 요 벌어진 이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67.06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샘플링을 할 거예요. 자, 샘플링을 두 개씩 한번 해보죠. 여기서 내가 랜덤하게 2개를 뽑는 거야. 2개 뽑고 또 2개 뽑고 또 2개 뽑고 민값 보고 2개 뽑고 민값 보고 2개 뽑고 민값 보고 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2만 번 해봤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모분포가 노멀이니까 내가 샘플링을 많이 하면 따라갈 거라는 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면 모집단이 이거 있고 샘플을 뽑아봐야 이 분포를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수를 n으로 바꿔봤어. 막 줄어들긴 한데, 그죠? 예, 이건 수식에서 나와요. 이게 왜 내가 n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폭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건 나중에 수식으로 기회가 되면 할 건데, 내가 n을 줄이면 줄일수록 원래 분산 가까워지지만 분산이 루트 n으로 나눠진 분산만큼이 돼요. 이해돼요? 지금 100이잖아요. 루트 n이 뭐예요? 10이죠. 원래 분산에 10을 나눈 수만큼 이렇게 분산이 나와요. 자, 그럼 노멀이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 그죠? 자, 디스플레이 바꿔봅시다. 그러면 모집단에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뭐 지수 분포 같이 생겼죠? 얘 민은 얼마야? 어디 민값이 있겠죠? 우리 구간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확률 분포예요. 확률 분포의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누적하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확률 분포는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부르려면, 그때 제가 그 라이클리후드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라이클리후드는 CDF의 전체 값이 1이 아니라고. 확률 분포 어때요? 무조건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고요. 무조건 여기 면적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어딘가 민이 있는 거죠. 여긴 아닐 거예요. 여기 당연히 아니고, 그죠? 여기 민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긴 적고 여기 좀 많으니까 민이 여기 어딘가에 좀 치우쳐 있겠죠. 여기 290 얼마 있겠죠. 그다음에 분산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여기서 랜덤 2개씩 샘플 레인지를 2개를 봅시다. 좀 2만 개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2개씩 뽑아서 2만 개 했으니까 4만 해본 거지. 예.
예, 그만큼 돼 있습니다. 예. 해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거지. 근데 두 개 갖고는 노멀 분포로 따른다고 얘기 못 하겠죠? 9개 어때? 오? 비슷하게 가지? 5개. 5? 5? 모분포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모분포가 어떤지 상관없고, 내가 샘플링의 이 레인지 있죠. 샘플링의 윈도우만 키우면, 유니폼 볼까요? 유니폼에서 내가 N30 노멀 분포로 가죠. 스큐드 라이트. 이게도 35만 노멀 되죠. 이게 센트럴 리밋 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분포를 알 필요 없어, 사실은. 우리가 샘플링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측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풋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풋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샘플링을 잘해야 그 분포를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 가까이 넣을 수 있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거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좋아요. 파라메타 2개로 확률 분포가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정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결과가 얘 확률 분포 모집단이니까 모집단 아니지. 샘플은 코도메인이지. 코도메인의 확률 최소 우리가 그러니까 도메인은 우리가 몰라. 도메인 어떤 분포인지 몰라요. 막 수만 차 확률 분포일 수도 있어요. 똥같이 생긴 확률을 볼 수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낼 수도 없고 알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딥러닝은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지. 때려 넣어서 막 숫자로 막 때려 넣고 컴퓨팅 파워 때려 넣고 메모를 때려 넣어서 하지. 선생님 먼저 가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때려 넣어서 하지. 근데 우리는 우리는 지금 딥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 인식을 하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모분포를 알아야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잖아요. 모분포를 알아야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베이지안 기억나죠? 베이지안 분포에 우리가 바이어스를 주려면 모분포를 알아야 되잖아요. PX를 알아야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리티를 알아야 어퍼스트리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모분포가 어떤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고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딥러닝 하는 것도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내가 샘플링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샘플링을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델을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내가 샘플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개념이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는 이 회사의 운명이 갈린다고. 어쨌든 원래는 좀 내용이 좀 이제 이걸 가우석분 이후에 이제 이 노멀 분포 증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깔끔하게 빨리 후다닥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걸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백프로피게이션까지 하려고 했는데 항상 그렇죠. 백프로피게이션 요거 내용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다음 주에 괜찮아요? 예. 네, 수업 올려드릴 거고요. 수업 들을 올려드릴 거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